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 남욱 2명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관계 로비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던 날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김웅 의원도 손준성 검사처럼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공수처가 우선 두 사람의 진술을 분석한 뒤 동시에 불러 대질 조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전망입니다.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마지막 날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하루 24명이 숨졌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로는 1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출 불가능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안내를 하는 등의 오류 탓에 신청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유 차량 필수 품목인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사재기 차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합동 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엄정 대응을 하며 안정적 공급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주쯤부터 물류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2,000명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사망자는 24명 발생했는데 10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확진자 수 급증에 대비해 정부도 비상계획을 논의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오늘도 2,000명 중반대까지 신규 확진자가 나왔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482명입니다. 전날보다 185명 줄었지만 이틀 연속 2,000명대 중반을 기록하며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목요일 2,111명과 비교해도 370여 명 많은 수치입니다. 사망자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지난 1월 25일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916명이며 국내 코로나19 평균 치명률은 0.78%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3명이 감소한 365명입니다. 해외 유입을 뺀 국내 감염자는 2,457명입니다. 수도권에서 80.6%, 1,98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1차 80.5%, 2차 75.9%입니다. 네, 정부도 확진자 수 급증에 대비해서 비상계획을 논의 중이라고요.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정부도 비상계획 조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기준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의 논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 대응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중환자 치료 여력이 될 것이라며 확진자 수와 유행 양상 등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새 방역체계로 전환하더라도 중환자실 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위기 상황이 오면 일상회복 단계를 중단하고 비상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오늘 18일로 예정된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2주 앞두고 정부가 오늘부터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합니다. 네, 오늘부터 수험생이 확진되거나 격리 대상자가 되면 별도 병상이나 시설에 격리돼 따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1월에는 다수의 수험생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수험생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주요 대학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하며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320개소의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스터디 카페와 PC방 등 게임 제공업소, 노래방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 11일부터는
전체 고등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여 수험생 집단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격리 수험생을 위해 112개소의 별도 시험장을, 확진 수험생을 위해서는 30개소의 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시험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품귀 현상으로 물류 대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요소수. 대체할 물질은 없나 궁금하실 텐데요. 대체를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당장은 상용화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소는 암모니아를 원료로 만든 유기 화학물입니다. 암모니아는 사람의 소변에도 들어있는 성분으로 암모니아에 일산화탄소를 반응시켜 만듭니다. 요소는 비료로 사용하는 암모니아에다가 석탄의 그 합성가스 생산 공정에서 포집한 일산화탄소를 결합시켜서 만듭니다. 암모니아는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요소에 물을 섞어 액체 상태인 요소수로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디젤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장착합니다. 이 장치에서 요소수가 암모니아로 분해되고 암모니아가 환원제 역할을 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합니다. 암모니아를 기체 상태로 이용하면 요소수를 대체할 수 있지만 고압 용기 등 특수 장비를 차에 달아야 하는데 폭발 위험 때문에 일반 차량에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요소수의 핵심인 암모니아를 대체할 비요소수계 연구가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비요소수계는 탄화수소라든지 수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일산화탄소를 쓰는 그런 기술들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그 이제 원천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증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즉 엔진에 지금 달아보려고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은 연료 기반, 탄화수소 기반 SC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기술도 아직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상용화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현재 산업용 요소수의 순도를 높여 차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순도를 높이기 위한 정제 장비가 여의치 않습니다. 정제 없이 그냥 사용할 경우 불순물이 차량의 SCR 장비를 훼손하게 돼 이 또한 현실적 대안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자 정부가 요소수 사재기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혁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폭리를 취하려고 요소수를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꺼리는 걸 막기 위해 다음 주 중에 차량용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에 매점 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정위와 국세청 등 사재기 합동 단속반도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와 함께 중국과의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나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등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업 폐기물 처리 업자들이 폐기물 4만여 톤을 빈 공장과 창고 등을 빌려 투기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특히 전국 곳곳에 폭력 조직원들도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창고. 문을 따고 가림막을 걷었더니 천장까지 가득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언뜻 봐도 성인 남성 키의 2배가 훌쩍 넘는 높이입니다. 모두 12,000톤 규모로 불법 투기된 폐기물들입니다. 경찰은 충북과 충남, 경북, 전북 등 전국 11곳의 빈 공장과 창고를 빌려 몰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일당 64명을 붙잡았습니다. 관리법 위반으로 협정적인 관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빈 공장이나 창고를 빌린 뒤 야간을 틈타 폐기물을 실어 나르고는 도주했습니다. 범행 수법도 치밀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와 불법 브로커, 불법 하치장 운영과 운반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였고 폐기물 가운데 일부는 합법적인 처리시설로 보낸 뒤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단속도 피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빈 공장을 내줬던 건물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계속 방치돼 있으면 지하수 침출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악취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라든지 이런 게 불가한 실정이죠. 형사처벌이 끝나야지 우리가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전국에 버려진 폐기물만 모두 4만 6천 톤. 불법 투기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9달 동안 92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각 지역 폭력 조직원들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5명을 구속했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향후 조직폭력배들이 가담한 이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부당이익이 조직 자금이나 각종 불법적인 자금으로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윤재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민관 공동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 내용은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에 상한선을 두겠다는 겁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서 진행된 민관 공동도시개발 사업. 하지만 사업의 열매 가운데 상당 부분은 민간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분양 이익을 뺀 배당 이익만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제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그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이 적용됐는데 비슷한 성격의 택지개발촉진법과는 달리 민간의 이익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 빈틈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우선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익의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상한선을 넘는 이익은 지역에 다시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도 아예 제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자자 간 협약을 통해서 이윤율 상한을 반드시 정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안국회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충분하게 논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사업에 제기된 문제 가운데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손봅니다.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보유 지분이 50% 플러스 1주여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었지만 분양가 상한제에선 제외돼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출자 비율이 50%를 넘으면 공공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의 도시개발 사업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와 시정 조치도 중앙정부가 맡을 예정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남영희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메머드급 선대위 출범식 이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행보 더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개발이익 환수제, 가상자산 투자 보호, 연일 이런 정책 이슈를 띄우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야심찬 정책 승부수, 그런데 엇박자, 자,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선대위 출범식 이후에 특히 이제 부동산 개혁 입법 지원을 당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 지도부도 이에 좀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회 내 초과이익 환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당 의원들이 모여 정책 의총을 열어 이 자리에서 초과이익 환수 법안 등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 환수법 등에 대해서 당의 총의를 모아 본격적으로 논의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네, 민주당 2시부터 정책의총을 열고 있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대위 출범식부터 뭐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라든가 부동산 대개혁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도부 얘기 들어보면은 일단 이재명표 부동산 개혁 입법 좀 속도가 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의 후보로 선정됐고 또 지금 대장동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토지 개발,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부당한 이익들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하늘을 찌르듯이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개발 이익 환수라는 강도 높은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 국민들의 민심을 예. 잠재우고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당이 이재명 후보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개발 이익 환수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식선에서 얘기하면 개발 이익이라는 것이 어떤 토지나 택지를 개발한 다음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이득분을 말하는데 그 부분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은 그냥 이익이라고 두고 공공의 개발 이익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뭐 용도 변경을 한다거나 하면서 생기는 그 인허가권을 두고 발생이 되는 그런 이익금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는 부분이 그동안 도시개발법에 있어서 면제 조항이나 빈 구석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야당에서도 그렇고 보수 언론에서도 그동안 대장동에 왜 수많은 그 수억의 민간에게 이익을 돌려줬느냐, 배임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견은 내놓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여당에서 지금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 내용을 좀 보면 일단 진성준 의원이 민관이 공공개발을 할 때 민간 이윤을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개발 부담금 그 부담률을 50%로 상향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비슷한 법에다가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이런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개발이익 환수 제대로 못했다고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세를 펴왔기 때문에 법안이 발의가 되면 국민의힘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그 법안의 자세한 부분을 봐야죠. 봐야 되고 지금은 좀 공공이익 환수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 그다음에 민간 개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제한하고 공공 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법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쪽 다른 측면에서 과연 그러면은 민간업체들은 사업성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건가? 그렇다면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부동산 문제를 그럼 여하이 해결할 건가? 공공이 그러면 LH공사가 다 해주나? 뭐 이런 다른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야당으로서도 법안 내용에 대해서 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우선 제가 법안에 말씀드린 대해서는 법안 정도면 어떨까요? 저는 이거 가지고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그 서울 지금 가장 중요한 공급의 문제는 뭐냐면 정말 수요자가 필요한 곳에 좋은 양질의 주택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저는 뭐 수도권 서울 인근 문제에 있는 그 부동산 문제를 여하이 공급하기에는 다소 민간업자로서 좀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공급이 또 장기적으로 좀 침체될 우려도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안 자체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민주당이 왜 이제 와서 지금 뭐 남 대표님께서는 절호의 찬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태 지금 21대 국회 온 지 뭐 1년 반 이상 갔는데 왜 이제 와서 저렇게 하나라는 모양이 하나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뭐 당연히 부동산 문제로 지금 소위 대장동 건에 이제 늪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을 여하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지금 소구해야 되는 중도층에서 내 턱 밑에서 시장 당시에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법안을 민주당에서 이제 발의해서 추진한다고 얼마나 이 국민들이 이해할까라는 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개혁 입법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지도부에서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죠. 그런데 야당뿐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준석 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그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재명 후보 같이 돌출된 행동을 하면서 당의 정책과 차이가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에 대한 지원을 철저하게 하고 조기에 후보가 당무와 정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네. 모든 이런 정책의 엇박자를 반면 교사 삼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왔는데 어쨌든 지금 후보하고 정부, 당과 정부 사이에 약간의 엇박자가 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은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어제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 탈탈 털어도 나올 것이 없다 이런 의견을 내놨거든요. 자, 정부와 의견을 먼저 좁히는 게 좀 급선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당무 우선권을 진 후보의 의견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뭐 대선의 매표형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애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을 계속 해왔고 그것을 견제해온 모습을 국민들이 성과로 봐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위드 코로나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제시를 한 부분이고요. 김부겸 총리님이 어제 이제 그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당과 정부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제가 조금 아쉬운데요. 네. 김 총리님의 의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뭐 올해 예산은 다 마감이 됐고 더 쓸 가용돈이 없으니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잡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분명히 예산 심의는 국회가 하는 일이니 국회에서 잘 의논하라 이런 말씀인 걸로 들렸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대선 전 지급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예, 그것은 이제 추가 세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간을 지키시는 분들과 그리고 지금 그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의 차이는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 정부를 지탱하고 또 재정 건전성을 바라보고 있는 국간지기의 자세와 그리고 국민을 바라보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의 주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두 시각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모든 주안점은 결국은 국민을 위하는 부분에 있거든요. 이것들이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해 주실 것으로 보고 무조건적 아까 뭐 이준석 대표가 당청에 뭐 그 제대로 된 파악되지 않은 뭐 지금 현안들에 대한 모습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판적인 발언인데요. 저는 야당에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라. 이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국민들한테 더 높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이 더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나서야 발목을 된다. 잡고 계시는 모습이 결코 뭐 제가 볼 때 지지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이재명표 뭐 기본 시리즈 정책, 자, 이 지지세가 모여서 사실 대선 후보까지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재명은 합니다. 이게 또 슬로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좀 추가 세수가 많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전 국민한테 30에서 50만 원 정도 주자 이런 입장인데 지난번에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어보면은 그 초과된 세수가 있으면 이걸 부채를 갚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아마 예상되는 추가 세수가 한 1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 1인당 뭐 35만 원 정도 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논쟁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뭐 음식점 총량제, 주사일제,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등등인데 의도가 좀 별도로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던져놓긴 했지만 구체화된 얘기는 아직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도 지금 금년 내 지급인지 아니면 내년 가서 지급인지 뭐 이런 것도 그다음에 액수도 분명치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심상정 후보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손실보상을 두텁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1인당 가령 연간 100만 원이라고 하면 월 8만 원 수준인데 8만 원 가지고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들 일어나실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충실히 해주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일부 조간들 보면은 금년도 물가가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가고 일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5%를 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 지금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굉장히 막 높은 굉장히 치솟고 있는 이유는 시중에 일단은 자금이 많이 풀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연준에서 금리 또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살포를 한다. 물론 곡간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그다음에 올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경제 전반에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연 고민을 해보고 저런 말씀을 하신 건지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게 뭐 퍼퓰리즘이다 아니면 뭐 선거를 앞두고 매표냐 뭐 이런 논란 이전에 과연 우리 경제가 저런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면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저는 국민들이 이미 한번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저는 개개인들이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약간 반론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대변인께서 솔직히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역 화폐 등으로 뿌려졌을 때 일어나는 효과들에 대해서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OECD 대사가 했던 말을 좀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지표는 정말 경이롭다. 아주 그냥 표현을 꿈의 수치라고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그 수출력 그리고 경제 지표 전체가 굉장히 양호한 상태인데 국민들 부채와 국민들 개개인의 그 어려운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채를 갚을 때가 아니라 이 수치를 바탕으로 두고 국민 개개인에게 예. 나눠줄 때라고 보고 있고요. 그 효과를 저희는 지역 화폐 등을 통해서 골목골목까지 상권까지 혈관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미 그리고 경험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부분은 제가 보니까 뭐 아주 좀 보수 쪽에 가까운 경제연구소나 이런 분들은 나쁜 지표로 또 사용을 하시기도 하던데요. 실제로 제가 아는 많은 지역의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자영업 손실 보상이 분명히 두텁게 대안되는 것은 맞지만 네. 이것들이 본인들에게 적당한 얼마 정도의 손실 보상도 다 채워주지 한다고 한다라면 개개인에게 쓸 수 있는 돈을 줘서 오히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상업적인 부분을 더 일으켜주는 것이 효과적이더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경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재난지원금 1차 지급했었잖아요. 그게 중립적인 국가예산처에서 효과가 30%가 안 된다고 분석 결과를 내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OECD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쪽하고는 상황이 틀려요. 기축 통화를 쓰고 있는 나라들과 우리는 좀 다르다는 점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가상자산 감독원 공약도 오늘 걸고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분, 또 후보, 당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결론 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그런데 정책 승부수를 띄운 이재명 후보, 대장동 의혹 수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이제 과제입니다. 어제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법원은 배임 혐의가 소명됐다 판단을 내렸죠. 다음 주제요 보시겠습니다. 네, 배임 혐의 소명 윗선 정조준. 자,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지금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까지 구속이 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지난번에 이제 구속이 돼서 핵심 4인방 중에 3인방 신병은 이미 이제 확보가 된 상황인데요. 수사 핵심이 이제 배임 아니겠습니까? 법원은 일단 민과 관의 어떤 공모, 배임이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제 법원의 판단으로 봤을 때 윗선 수사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어제 두 사람의 구속,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된 그 정진상 실장의 통화, 유동규와 정진상 실장의, 그러니까 유동규 씨의 압수수색이 있던 날 아침 정진상 당시 비서실 실장과 정책실장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 뭐 이런 거를 합치면 저는 불가피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얘기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 압수수색 진행 당일에 통화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으로 지금 확인이 된 이런 상황이죠. 앞서 이재명 후보 경기도 국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약을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유 전 본부장 소식을 계속 접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당시 국감 상황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유동규가 자살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정진상 실장님이 보고해 준 겁니까? 그분이 어쨌든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여하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뭐 얼마 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 유동규 실장하고는 지사님 폰이 아닌 다른 폰으로도 통화를 하신 적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유동규 실장의 소식을 전해주는 건 어떤 경로입니까? 문자나 아니면은 전화라도 보고를 하나요? 그래도 한때 같이 일하던 사람이니까 네. 관심이 없을 수는 없을 테고
하여튼 그때 알겠습니다. 신문에 네. 뭐 누워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 뭐 당시에 이제 언론에 보도가 안 됐는데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약을 먹은 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의혹이 좀 일부 제기가 됐었는데 자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일에 누군가 통화를 하고 핸드폰을 던졌는데 그 통화한 사람이 이제 밝혀지긴 했습니다. 정진상 부실장. 자,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캠프 내에서는? 뭐 일단 검찰에서 휴대폰 포렌식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으로 해서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통화한 사실을 밝혀준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두 분이 개인적으로 모를 수 없는 사이입니다. 네. 성남에서 같이 일을 함께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뭐 검찰에서 조여오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두 분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얘기를 나눴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것은 제가 볼 때 검찰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정 실장과의 통화 내용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관계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네. 이미 뭔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성남시에는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 실장도 그렇고 이재명 시장도 검찰에 의해서 수십 번 이렇게 탈탈 털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정진상 실장도 아까 이제 본인의 그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해서 이런 수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소명해라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본인은 그냥 안부 정도 물은 얘기로 제가 보기에는 느껴졌고요. 네. 그런 통화가 있은 이후에 아까 뭐 화면에 나왔듯이 국감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부분은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받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저는 네. 추측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그냥 통화가 됐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도 나올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고요. 네. 저는 지금 아까 이제 두 분 말씀 중에 이 사안이 배임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배임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사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만배, 뭐 남욱 어디까지가 배임의 예. 책임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단 예. 어제 그 법원의 판단으로 보면은 배임 혐의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이런 판단이 나와서 드린 말씀인데요. 네, 뭐 송영길 대표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최고위에서 하신 말씀 같은데요. 이명박 정부 때 4조 원 넘는 맹물 유전을 투자했던 사안도 무죄로 나온 것이 배임의 그 형법 그 관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대장동 사업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도시개발법 시행 20년 이후에 민관 합작으로 해서 지자체 단체에서 5천억 이상이라는 공공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남시에 어떤 해를 끼쳤느냐 이것이 관점 이 부분이 소명이 돼야 배임으로 되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김만배나 남욱 이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구속된 사안들을 보면 이제 비로소 그 자금 흐름에 있어서 뇌물죄 그리고 어떤 불법적인 그 돈 거래 흐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배임으로 계속 이어가고 싶은 뭐 욕구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재명 후보에게 드러나는 뇌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뭔가 배임으로 계속해서 쫓아가려고 하는 뭐 야당의 의지는 알겠지만 소명하기 굉장히 힘든 사안이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일단 오늘 발부된 건 이제 구속영장이고 재판에서 어떻게 이게 다뤄질 네. 것인가 이건 좀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어쨌든 지금 검찰 수사가 한 발 나아간 데 보이긴 합니다만 윗선까지 연결, 특히 이재명 지사와 연결 단서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무슨 배임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논쟁 이전에 이 엄청난 사안에 대해서 진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예. 하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그동안 유동규 씨 하면은 뭐 충분히 여러 정황상 충분히 이재명 후보랑 가까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계속 많은 직원 중에 하나다. 작년 가을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해오셨어요. 뭐 인터뷰나 아니면 국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 정진상 실장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정민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직접 시장실에 가서 직접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았을 수도 있는 개연성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통화에 대한 정진상 부실장의 해명을 보면 유동규 씨가 정진상 부실장한테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정진상 부실장이 유동규 씨한테 전화를 그 시간에 했거든요. 아침 이른 시간에.
그렇다면 어떻게 알고 그 시간에 하필 전화를 했느냐. 뭐 이런 내용들도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충분히 유동규 씨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좀 더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배임 여부 뭐 말씀하시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본인이 얘기했던 당군 일의 최대의 치적인지 아니면 그 많은 그 썩은 돈의 향연이 계속 내 턱 밑에서 일부 있었는데 이재명은 합니다와는 전혀 다르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은 판단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인사권자로서의 그 책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요. 아까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정민용 변호사가 공모 지침서를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를 했느냐 말았느냐는 부분은 이미 하지 않았다라고 보도가 된 사실이 있어서 제가 정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국민의힘 경선으로 주제를 바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보시면 주사위는 던져졌답니다. 네, 이미 뭐 월요일부터 주사위는 던져진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결과가 뭐 오늘 안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ARS가 진행된 수요일, 목요일에 그 당원들 상대로 한 ARS 투표율 가지고 서로 또 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세대 간 대결이다. 네. 그다음에 6월 전당대회 이후 신규 가입했던 젊은 당원들이 표심이 폭발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 그거와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세대 간 갈등이라기보다는 일단 이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의 투표율이다 보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제일 크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는 한 표를 더 행사해서 정권 교체에 대한 표심을 좀 행사하겠다는 의지 하나. 두 번째는 이미 그 전에 자기의 후보를 지지 후보를 결정했던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최근에 1, 2 후보 간에 굉장히 각축전인 상황에서 내가 기왕에 지지했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은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인전 투표가 진행이 되죠. 어제 저녁까지는 전 당원들 투표율이 61% 정도 되는데 최종적으로 가면은 한 66, 7%까지도 높은 투표율이 나올 듯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6시까지는 아마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1,500명 샘플로 국민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2시에 최종 후보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직전에 오늘 나온 MBS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저희가 봤더니 와,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27%로 동률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계속해서 많은 채널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국민의힘 보수층 지지가 굉장히 강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련의 과정들과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투표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혼조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제가 바닥 민심을 확인한 것이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2030 세대의 지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준석 당대표가 된 이후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그 젊은 세대들의 그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가 당원의 힘도 당원의 표도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민심에 있어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1인 1망언 등 뭐 그리고 토론에서도 보여준 여러 가지 부족한 면, 정치적 미숙한 면 등을 통해서 평가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최종 결론을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가 좋은 상황을 맞고 있고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은 분명하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화 대변인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여론조사는 지금 사지선다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택을 못하면 재질문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비호감도가 선택을 가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특이하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압박 질문을 해요. 처음 예. 질문에서 없다 내지는 모른다에 대한 응답자들에게 다시 그래도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비호감도가 그래도 낮은 후보가 좀 유리하지는 않을까라는 일반적인 생각,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보면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봤던 여론조사,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오늘 같이 나온 비호감도를 보면 홍준표 후보는 51% 네. 비호감도, 윤석열 후보 56%, 유승민 후보 56%, 원희룡 후보 57%거든요. 뭐 다 50%를 넘는. 예. 크게 차별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변별력이 없는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이 압박 조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압박 조사에 대한 영향, 그리고 당원 투표율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뭐 증명은 안 됩니다만 일부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역선택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 이런 것들이 내일 후보를 결정하는 최종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측을 뭐 여러 각도로 해봤습니다만은 결과는 내일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희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격 모독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선 서민 전 당국계 교수는 홍어준표라는 표현을 쓰면서 호남 비하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후보님 지지층에서 홍어준표 등 이 상대 후보에 대해 다소 과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홍어준표. 그렇게 좀 서민 교수도 있고. 홍어가 정난 비하 발언인데 서민 교수라는 분이 홍준표 쪽을 이제 홍어준표라고 비하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홍어준표라는 게 홍어 고기 묶어주는 거지. 전라도 비하 발언이잖아요. 글쎄 뭐 어떤 뭐 특정 지역이나 또 이런 그 어떤 대상을 좀 존중하지 않는 그런 발언은 어느 누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 남았는데 지금까지 판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 어제 그거 뉴스를 보고 낯이 뜨거워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 서느냐. 오늘 보시면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삼가시고 좀 이렇게 경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좀 어떻게 체감하신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는 문 대통령하고 이재명 상대로 계획을 짜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력한 의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끌어안고 가기 때문에 결국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꼬리 자르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 둘 다 자신한테 승기가 좀 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후보님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원래 후보들은 다 자기가 유리하다고 얘기하게 돼 있고요. 저도 제가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나 이유 조금 더. 근거를 대는 후보 봤습니까?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좋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0도로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며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종일 나쁨, 영서와 일부 남부지방은 오전 한때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0도, 광주는 9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0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목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크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